자,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해봅시다. 자, 말하기와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는 그죠? 중요한 문제의 인식,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인식하기,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해서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일단은 기록성, 무엇보다 기록성과 보존성이 강해서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역사적 우리 문헌 중에는 뭐 1000년 넘어가는 거 많죠. 그 다음에 뭐 파피루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말은 이에 비해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죠. 한번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장성, 기민성 이런 것들이 강한 말과 달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성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의 문제에 얽힌 다양한 요인들을 짚어보고 생각하여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경험, 그 다음에 생각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쓰기라는 이 행위 자체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잘 쓰려고 해도 사실 이게 필요한 거죠. 요거.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일기라 하더라도 하루의 생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떠올려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글을 쓰기 힘들다는 거. 이게 글쓰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과정을 거친 후에 표현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뭡니까?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복잡하면서 복합적인 체계적인 사상을 표현하는데 유리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조금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명이 발달할 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문자죠. 문자. 문명. 글을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질 때가 바로 글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문화, 그 다음에 사유 이런 것들이 집적이 가능해지죠.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 그러니까 문자가 발전된 것과 발달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 문명의 차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딱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간 삶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양식에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문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뭐 폴리네시아, 그죠? 말레이 반도 있는, 말레이 반도에서 쭉 해서 섬들이 이어져 있죠. 뉴질랜드, 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 주변의 환태평양 지역, 그 다음에 요즘은 계속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요.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글이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로만 이야기를 구비전승시키고, 그러면서도 인간은 수천 년을 살아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문명의 관점에서 모든 걸 파악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여튼 알고 있자. 자, 그럼 글쓰기 우리가 참이 잘하고 싶죠. 이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그죠? 통상, 야, 넌 타고났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오, 영감을 받았어. 그죠? 우리가 속된 말로 삘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없어요. 타고난 재주나 특별한 영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 백조가,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아합니다. 근데, 물밑을 보면 백조의 발은 엄청나게 바쁘죠. 자, 이런 것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들도 어떠냐면 끊임없는 습작, 그 다음에 노력의 결과이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타고난 재주보다는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작용할 수는 있어요. 환경. 가령, 내가 자랄 때 우리 집에는 책이 많았고,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책을 읽고, 토론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다른 데서는 접하지 못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방식, 이런 걸 배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 근데 이것도 어때요? 후천적이죠. 타고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적절한 훈련, 물론 이 적절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한다면 누구나 잘한다. 이 말입니다. 네. 타고나진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을까? 이 필요한 훈련이 뭘까? 했는데 많겠지만 우리 책에는 한 4가지 정도를 해놨습니다. 자,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 작가 중에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로베르. 이 사람은 일물 일어설이라를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의 사물에는 딱 하나의 낱말, 단어가 대응할 뿐이다. 그러니까 유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만큼은 막 이렇게 되면 이 사물, 사건을 표현하는데 어떤 말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만큼 단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령 국가 간의 이야기할 때 육아입니다. 그 다음에 심할 경우 규탄한다. 아니면 또 뭡니까? 이런 말을 쓸 때 왜 하필 이 말을 썼을까? 혹은 왜 이 말을 썼을까?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단어를 쓸 때 예민하게 사전을 찾아서 다른 유사어들, 반대어들을 검토하면서 단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밀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을 때도 어떻게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고 쓰는 입장에서 글을 읽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썼을까? 어떤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논리적 구조를 거쳤어? 를 생각하면서 남들의 글을 읽으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에 부합하는 글쓰기 방식. 요거는 이제, 목적이 뭔가를 따져서 여기에 해당되는 글에, 딱 규정은 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인 어떤 분야. 혹은 다른 말로, 양식, 혹은 장르라고까지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여튼 이런 게 있는 거죠. 편집글 같은 경우는 친교를 나누거나, 아니면 물론 거기도 또 정보를 주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기 쓰기, 그죠? 혹은 이제는 좀 전문적인 걸로 가면 설득하기, 설명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충분한 독서, 사고 훈련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해요. 스마트폰의 시대에 책을 읽기가 되게 어려워졌는데, 다행히 또 이제 역시 인간은 예전에 걸 절대 잘 못 버리고 끊임없이 변형 반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오디오북이 나왔죠. 그래서 책을 들고 읽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을 켜고 있으면 책을 읽어주는 남자 혹은 여자들이 이제 부지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풍부한 독서와 사고 훈련,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타인의 사고죠. 타인의 경험과 사고를 직접 안 가보고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글 잘 쓰는데 필요한 것들이더라. 자, 글쓰기의 필요한 목적 봅시다. 자, 사적 글쓰기와 우리 책에서는 공적 글쓰기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필요나 목적에 따라서 이게 글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사적 글쓰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해서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요거죠. 일기, 그 다음에 뭐 편지, 요게 아주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편지에는 단순히 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공적인 것도 들을 수 있죠. 어쨌든 자, 메모, 하루하루 지나면서 뭐 날씨 탓에 아니면은 뭐 계절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여행기, 내가 주말에 어디를 갔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라고 하면 요거 친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서 그걸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낙서,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꺼적꺼적거렸던 것들이 모이면 이것도 하나의 글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레시피, 요즘 먹고 잘 싸고 빼는 시대죠. 그죠? 그래서 먹는 데 대한 관심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레시피도 글쓰기, 개인적인 글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글을 글로 옮기고 나면 이제는 어때요? 추상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구체화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살아있는 물고기하고 똑같자 그랬죠. 사암 물고기. 그물을 쳐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그게 글을 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글로 이렇게 탁 포획을 해놔야 이게 어디 도망 안 가고 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특별한 사건의 경우 글로 써두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글을 써놓으면 내가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때는 그 사건을 내가 이렇게 이해했구나 내지는 느꼈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글을 쓰면서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은 스스로와 주변을 탐색하고 성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기 써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편지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한 글이다. 그래서 사적 글쓰기의 특징은 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누구에게 보이지 않겠다. 근데 희한하게 글은 쓰는 순간 늘 글로 옮기게 되면 독자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사적 글쓰기의 종류, 특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사적 글쓰기는 이거 오타네요. 도가 아니고 또 다른 정보나 기억과 결합해서 지식으로 축적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경험이지만 상호 검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또 사회적 차원의 인식과 경험으로 거듭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대표적인 일기들, 개인의 것들이죠. 난중일기. 그죠? 임진왜란 내내, 그죠? 이순신 장군이 이 전쟁을 기록한 글입니다. 이거 아주 개인적인 글인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연구 대상이죠.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이 조선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데 그 임진년에 조선의 사회사 내지는 조선의 수군의 뭐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지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에서 그치지 않게 됩니다. 안내일기도 마찬가지죠. 이 안내가 어떻습니까? 파시즘의 시대, 그죠? 2차 세계대전을 겪어오면서 어린아이로서의 자기 일상을 적었을 뿐인데 어때요? 이게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다 가지고 오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전이 되어버렸죠. 옛날에도 이거 있습니다. 편지글인데요. 편지입니다. 퇴계라고 하는, 알죠? 퇴계 이황. 고봉은 기대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나이 차이가 최소한 30살 이상 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뭡니까? 성리학,
알죠? 성리학. 성리학은 모르지만 들어는 봤죠? 성리학 안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뭘로? 편지로. 편지글로 논쟁을 벌인 게 이 책으로 묶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땠냐면, 퇴계는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 경상도 사람이죠. 경북. 기호봉은 전라도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는데 누가 갖다 줍니까? 이메일을 씁니까? 아니죠. 우편 배달부 없어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자, 퇴계가 한양을 갑니다. 한양. 왕이 불렀어. 혹은 뭐 그렇게 해서 한양에 갈 사람이 있어 인편으로 한양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어때요? 전라도에서 기대성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 누구한테 부탁을 해놓습니다. 이 편지 전라도에서 사람이 오면 좀 붙여주세요. 그럼 사람이 와서 받아서 젊은 기대성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편지를 한 편 보냈다가 받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한 달, 1개월. 이 당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짜 급하면 군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띄워서 파발로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겠지만 이렇게 한다 해도 한 4, 5일 걸리겠죠. 한 달 정도면 민간에서 이렇게 한양을 거쳐서 전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 동안 편지를 보냈겠죠. 뭐 그 중에 또 기대성이라는 이제 그 선비가 젊었기 때문에 편지글을 보면 최근에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편지 답장이 늦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달 만에 편지 보냅니다. 그러면 나이가 훨씬 많은 그 아재뻘 되죠. 아재보다 더 될 수 있습니다. 이 퇴계가 막 걱정을 합니다. 후학한테. 그래, 그 고봉 선생 너무 술 많이 먹지 마라. 몸 좀 챙겨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논쟁을 막 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돼서 당시에 이 두 사람의 아주 사적인 글이 뭡니까? 조선 후반기에 성리학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서 논쟁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지적인 지도가 어떻게 이렇게 펼쳐졌는지를 이해하는 좋은 글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목은 규곤 시의 방입니다. 규곤 시의 방. 그 다음에 안에는 음식 디미방이라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다 그래요. 1670년대 이 안동장씨 아줌마가 할머니가 한글로 쓴 조리서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레시피입니다. 이거 요즘은 재연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경북대학교 백두현 교수님이 이 주회를 해놨습니다. 그 음식 디미방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한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기 집안의 음식을 이제 그 제대로 전수해 주려고 글을 쓴 것일 뿐인데 세월이 얼마 됐습니까? 이제 뭐 한 6, 7, 8, 9, 10, 한 400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귀중한 책이 된 경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사적 글쓰기고요. 자, 공적 글쓰기 봅시다. 자신이 발견한 문제와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특별한 이해와 분석의 결과 등을 이제 공공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학술 논문, 책, 잡지나 신문기고 글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것도 분야별로 또 부드러운 것도 있고 뭐 많죠. 뭐 시집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소프트해서 감성을 건드리는 걸 이런 거 많습니다. 자, 어쨌든 자, 공적 글쓰기는 모두 공적인 공간에서 함께 생각하고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참여로서의 적극적인 글쓰기입니다. 심지어는 시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어떤 감각,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서 책을 내죠. 자,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거나 공유, 전달, 축적해야 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어때요?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지향할 어떤 가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공적 글쓰기다.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난 뒤에 SNS 글쓰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이거는 기존의 사적 공적 구분이 조금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 처음으로 트럼프가 그죠?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트위터를 공공의 매체로 자기는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철저하게 또 사적인 매체로 쓰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정의지대 같은 게 생기더라. 자, 대표적인 거 이런 겁니다. 그죠? 조선왕조실록 그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한다라고 한 것이 몇백 년 동안 실현된 엄청난 글이죠. 엄청난 자료이기도 하고 조선왕조실록 외국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조선왕조실록이 있더라. 사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리가 있어서 역사를 관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는 설명적 글쓰기, 설득적 글쓰기,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는 잠시만요. 자, 우리 책에서는 사적 글쓰기, 공적 글쓰기 나눠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걸, 설득하는 걸 이렇게 따로 나눠놨네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일반 그러니까 책에서 배우고자 하는 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죠? 설명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가 독자에게 필요한지 혹은 중요한지를 따져야 됩니다.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전달하는 정보를 읽어내고 난 뒤에 어때요? 새로운 판단이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때요? 주관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객관적 성격이 강한 글입니다. 설명문 여러분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 편 공부도 했고. 자, 고려할 사항은 만약에 쓴다면 독자, 그 다음에 정보가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어때요? 내가 설명문이라고 쓰는 게 내 정보 아무도 관심 없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득하는 걸입니다. 독자의 태도 변화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글이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이거 오타입니다. 어떤 사안이나 문제에 당면해서 서로 대립되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게 될 경우, 그죠? 독자를 중요한 이거죠. 글쓴이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으로 설득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미래한 문장이나 혹은 탁월한 묘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논리적인 서술 일단. 그 다음에 글 중에 요거 있습니다. 진실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썼는데 읽어보니까 진실성이 뚝뚝 묻어나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은 어떤 잘 쓴 설득하는 글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글 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려할 대상은 요겁니다. 자, 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핵심 주제가 뭐냐? 그래서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서 글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충돌 대립하는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견해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은 어느 곳인가? 이것도 면밀하게 따져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글로서 개입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스스로 따져보고 난 뒤에 내가 한 주장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설득하는 거에서 특히 찬반 논란이 있는 데서 양시론, 둘 다 좋다. 혹은 반대로 양비론, 둘 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쓰나만한 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반드시 A는 이러이러한 면이 나쁜 반면에 B는 이러한 측면에서 훨씬 좋다.
혹은 B가 훨씬 좋다. 이에 반해서 A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자기 견해를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거 있죠. 대립하는 선택지보다 더 나은 제3의 선택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3의 선택지. 이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을 때는 양시론, 양비론, 그러니까 양시론은 안 되겠죠. 양비론을 쓸 수 있습니다. A는 이래서 안 좋고 B는 이래서 안 좋다. 따라서 C가 더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럴 때 둘 다 비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거 말고는 없어요. 최근에 막 난리 나고 있죠. 공공의료의 문제. 그래서 의료 진료 거부의 문제를 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는가. 뭐 의사가 복귀하는 것이 좋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빨리 자기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료 거부를 하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전개하면 되겠죠. 자, 창조적 글쓰기입니다. 자, 창조적 글쓰기는 글쓰기 전 영역에 걸쳐서 두루두루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창조적 글쓰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 영역에 걸쳐서 요구됩니다. 자, 근데, 그럼 창조적 글쓰기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뜬금없는 그 누구도 쓰지 않은 글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굳이, 어떻게 하면은 창조적인 글쓰기가 가능할까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죠? 이렇게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형식 면에서, 그 다음에 표현 면에서,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관점, 어떤 대상을 전혀 다른 관점이나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막 다루기 시작하는 것일 때, 이거 새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들이. 뭐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뭐 계속 찾아야 됩니다. 유튜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죠. 뭘 다루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입니다. 정해졌거나 관습화된 형식을 벗어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글일로만 치면 배치나 배열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구성을 달리 하는 겁니다. 뭐 가령 결말 먼저 보여주더라. 아니면 사건을 단계 보여주더라. 이런 걸로만 해도 형식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표현은 익숙한 표현이 아니고 새로운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묘사나 서술, 수사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해보는 것.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어봤을 거면 낯설게 하기입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적인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형식을 통해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창조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이게 지나치게 창조적이면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뭐 꼭 그런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 우리 역사에서는 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열하일기 있습니다. 요건 왜 유명하냐면 당시 이제 청나라를 쭉 그 사신단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쭉 쓴 건데. 당시 글쓰기 방식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학자들이, 유학자들이, 내지는 선비들이, 와, 이거 뛰어난 글이다라고, 세상 뛰어난 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글들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짜집기 하면서 자기 글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자, 유명한 셰프들이 하는 레시피를 부분 가져와서 막 짬뽕 시켜서 자기 요리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지원 열하일기가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다 쓰기도 전에 친구들이 야 조금만 보여줘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돌려보기 시작하죠. 그 어떤 친구들은 열하일기 막 뺏겨 적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책이 몇 권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권 책 다 나오기도 전에 이게 막 시중에 막 나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정조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어. 불려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문체 반정이라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 공연하지 않는 문체를 쓰면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는 유배가거나 죽기까지 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 반대파에서 박지원이 이 글 쓰는 걸 다 베리고 있다. 오염시킨다.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그 상소가 하도 올라와서 정조가 이를 박지원 불러냅니다. 정조도 분명히 열하일기 읽었을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야 너 반성문 써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박지원 선생이 반성문을 쓰고 다른 글을 써서 대신했다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직도 남아있고 요즘은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었죠. 뭐 우리가 여러분 배웠습니다만 이상의 오감도 이거 쓰고 난 뒤에 이상 쉽게 말해 미친놈이라고 욕 들었죠. 이게 무슨 시냐,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귀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놈은 멋있다라는데 이따위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이모티콘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별표, 느낌표, 그 다음 인쇄도 이렇게 이거 마치 어떤 강도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글쓰기들을 했다는 거죠. 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뭡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은 한국의 뭡니까? 글쓰기 자체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막 비방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다 해서 막 정신없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마치 요 귀현의 요런 한 시기의 요 흐름은 연암 박지원의 이 열하일기의 센세이션만큼이나 크지 싶어요. 이런 것들 그죠? 다른 매체에서는 이렇습니다. 뭐 듀샹 같은 사람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창조적인 거 이런 겁니다. 기존에 회화 쭉 끓이다가 어때요? 듀샹은 계단을 내려오는 이게 나체입니다. 나체 이 여자가. 근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뭐 표현했습니까? 이거 그림에 어떻게 하면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 혹은 힘, 운동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회화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소변기를 이렇게 샘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1919년도에 출품했어요. 하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이 전시장에서.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는 뭐냐, 회화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힘이나 운동을 포착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철학적으로 막 가고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예술이 아름답고 창조적이고 어떻고 저떻고 하던 기존의 예술성에 대해서 다 물음표를 달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성품도 예술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시도였던 거죠. 이것 통해서 마르셜 디상은 현대 미술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주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똑같은 일을 반복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요게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요걸 기점으로 해서 뭡니까? 샘 이후와 이전으로 이렇게 역사가 나누어져 버릴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런 게 창조성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다음에 학술적 글쓰기 봅시다.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인 대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학업 내용에 대한 이해나 학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받기 위해서 글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레포트죠, 그죠? 레포트.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전문성이 높아지면 학술 논문. 그 다음에 학과에 따라서는 실험 실습이 있는 곳에서는 실험 보고서, 그죠? 그 다음에 실험 노트. 아니면 필요하면 뭐 조사했으면 조사 보고서, 그죠? 이런 것들. 다 이제 작성해야 되는 게 학술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전공 영역에서 학습했거나 혹은 연구, 관찰, 실험했던 내용을 또합니다. 유기적으로 체계화하는 훈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공 영역의 지식을 심화하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가 바로 학술적 글쓰기이다. 네, 하여튼 뭐, 요 정도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 하고요. 자, 21쪽에 보면,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자기한테 쓰는 글이니까, 제가 특별히 뭐,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문면에 써 보십시오. 대신 이제 출결이나 여러분이 수업 참여도 정도를 지금 계속 파악하기 위해서 과제를 내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교재 21쪽에 자 졸업할 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새내기로서 1학년으로서 자기에게 하는 약속, 그 다음에 목표, 조언의 내용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 과제로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자, 과제를 안 해서 따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시다.